이제 우리는 며칠 전에 쳤던 요 3월 모의고사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보기들이 조금 이제 뭐 새로운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기존이랑 다른 보기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일단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 1번은 좀 가볍게 한번 봅시다. 윤리학이라는 게 옳은 행위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탐구해야 된대. 그리고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 제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무슨 윤리학이니? 이론규범. 맞죠? 이론규범 윤리학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또 나왔네.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 그래서 언어의 의미 분석이니까 당연히 메타야.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이론규범이 메타에 대해서 뭐뭐라는 점을 간과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론은 O, 메타는 X가 답이 되면 되겠죠. 이론은 O, 메타는 X. 맞지? 그럼 이제 1번. 도덕적 탐구가 학문으로서의 성립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거.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누가 동의하니? 메타가 동의하는 거죠. 메타 입장. 2번. 자, 얘들아, 이거 많이 했어. 사실의 형식이냐, 당위의 형식이냐 이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당위적으로 나타나면 규범 윤리학.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메타, 기술 또는 도덕 과학적 접근. 알겠지? 그래서 당위가 아닌 사실의 형식이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론이 되니 안 되니? 아니죠. 이론은 당위의 형식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2번 안 되고. 자, 3번. 또 나왔네요. 가치 중립적 나왔는데 뒤에 기술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기술 윤리학이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론도 당연히 안 되고. 다음 몇 번? 4번이죠. 보편적인 도덕 원리. 맞지? 메타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 그다음에 5번. 자, 추론의 검증, 추론의 타당성 검증, 논리적 증명 이런 것들은 누가 동의했었냐면 메타 윤리학이 동의했던 거지, 맞지? 그래서 1번의 답은 그냥 뭐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랑 비인지주의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놓고 도덕적 진리가 참거짓의 대상 또 인식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도 메타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내가 서양 철학에서 제일 잘 나온 유형이 칸트 vs 벤담, 밀 또는 덕윤리자가 근대윤리를 비판하는 거. 맞지? 그래서 자, 지금 무제한적으로 선한 거는 선의지밖에 없대.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이 선의지가 도덕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 일단 선의지라는 걸 통해서 칸트랑 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선의지를 토대로 마련하는 것 어쨌든 칸트의 입장이야. 그래서 이제 칸트 관련해서 맨날 했던 거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인지 의무로부터 나타난 행위인지 이런 것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얘들아, 덕은 뭐 되어진 거다? 습득되어진 거다. 또는 덕이라는 거는 실천, 반복, 의지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어디에 내재한? 관습에 내재한. 공동체의 관습에 내재된.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맥킨타이어 덕윤리의 표현이야. 자, 그러면 1번 보자. 자, 이거 내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칸트가 자유주의 철학이다. 왜? 칸트의 도덕 법칙은 다른 사람이랑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전 이성의 명령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거잖아. 스스로 인식하고 따르는 거잖아.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1번처럼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 아니야. 알겠지? 칸트 관련이 없어. 자, 2번. 칸트에 따르면 내가 준칙과 도덕 법칙을 구분하라고 했어. 그래서 준칙이 보편화가 되고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면 도덕 법칙이 되고. 맞지? 만약에 인간 존엄성이나 보편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준칙에 머무르는 거고. 그래서 칸트는 봐봐.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따야 될 법칙, 도덕 법칙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어요. 답은 2번이야. 자, 3번. 계속 강조해서 맥킨타이어 뭐에 따라야 돼? 공동체의 역사에 따라야 돼. 전통에 따라야 돼. 맞지?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도 공동체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고 나의 의무라는 것도 관계, 공동체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고 나라는 존재도 서사적인 존재로서 공동체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공동체의 역사와 무관하게 판단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 관련해서 마찬가지야. 분배정의 파트에서 또 공동체주의가 누구였냐면 왈처야. 그래서 왈처가 사회적 가치 또는 정의라는 거는 공동체의 역사, 정체성과 무관하게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였어. 알겠지? 4번. 자, 덕 어디에 내재된 거? 사회적 관행에 내재되어 있는 거.
알겠지? 사회적 관행, 공동체의 관행에 내재된 덕을 뭐 해야 돼? 성취해야 돼, 성취. 근데 뭐가 틀리니? 타고난다 절대 안 된다 했잖아. 덕은 뭐 되어지는 거니까? 형성되어지는 거니까. 타고나면 또 안 되는 거야. 5번, 맥락적 사고가 아닌 도덕적 법칙에 따릅시다. 이건 칸트죠. 오히려 덕윤리자들은 상황,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5번은 갑과 을의 공통점이 될 수가 없지. 정답은 네,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3번. 자, 이 사람이 있어. 수능에서는 잘 나올 일이 없어. 근데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물어본다. 우리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 이 누구니? 에리 프롬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자,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 그래서 내가 비교했던 게 에리 프롬의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고 능동적이어야 돼. 참여하는 거야. 받기만 하는 사랑은 수동적이라고 했죠? 알겠지? 그래서 사랑을 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다? 서로의 일상 공유하고 가치관 공유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생동감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에리 프롬에게서 사랑이었어. 그래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 존경도 해야 되고 맞지? 주는 것이다 라는 게 에리 프롬인데 자, 에리 프롬에서 말하는 사랑의 4가지 요소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당연히 책임 있게 반응해야 되고요. 보호와 존경이 기본이겠죠. 맞죠? 보호와 존경이. 보호, 존경, 책임, 이해 이렇게 있었잖아. 그 다음에 내 의지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라고 했었지. 맞지?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잖아.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하는 거잖아. 5번 절대 안 되는 거. 나든 상대방이든 뭐 되면 안 된다? 희생되면 안 된다. 이거 희생 바로 지워버리면 답은 그냥 기억, 니은, 에리 프롬인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얘들아. 자, 우리 4번에서 영구평화. 그 다음에 모든 국가의 정치체제가 공화정치가 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왜 이거 우리 칸트가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확정조항에 따라야 되고 확정조항의 국내법이 모든 국가의 정치체제가 공화정인 거. 그리고 자유로운 주권국가들의 연맹체. 그 다음에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에 국한된 환대권, 방문권 인정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이었어. 자, 폭력, 평화, 범위 다 넓힌 사람이었죠. 맞지? 적극적 평화, 완전한 평화. 그리고 폭력 또한 기존에 있던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서 구조적 폭력으로서 간접적 폭력으로서 구조적과 문화적까지 다 이야기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니? 갈퉁. 특히 자,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 갈퉁에 따르면 이 문화적 폭력이라는 게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능.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구조적 폭력이나 또는 물리적 폭력을 뭐 시켜준다? 정당화시켜주는 거. 알겠지? 폭력의 기저층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게 갈퉁의 입장이었잖아. 그리고 얘들아, 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자, 다시 직접적 폭력은 한 번만 더. 직접적 폭력은 의도된 겁니다. 알겠죠? 의도된 거. 의도된 거. 근데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 같이 간접적 폭력은 의도된 것일 수도 있고 의도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알겠죠? 그리고 간접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예방이고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갈퉁이었어. 맞니? 자, 그래서 1번. 자, 당연히 칸트는요. 개별 국가의 주권 또는 자유라는 것을 침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내정 불가서 원칙이야. 그래서 자유로운 주권 국가들의 뭘 만들어야 돼? 연맹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별 국가들이 주권을 연맹체에다 양도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고 연맹을 통해서 자유가 보호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연맹이 필요하다. 자, 아까 말했듯이 내정 불간섭이야. 다른 나라 체제 폭력으로 간섭하면 되냐 안 되니?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강제력 사용이 허용된다. 틀렸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자,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네. 비의도적으로. 의도된 것일 수도 있고 의도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봐봐. 그럼 내가 뭐라고 했니? 구조랑 문화라고 했잖아. 구조랑 문화. 간접적 폭력. 알겠지? 간접적 폭력은 비의도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화적 폭력에 국한하면 안 되겠죠. 뭐도 포함돼야 돼? 구조적 폭력도 포함될 수 있는 거지. 알겠니 얘들아? 자, 당연히 서로 다 영향을 주죠. 폭력들은. 왜? 금방 이야기했듯이 문화적 폭력이 구조나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시키기도 하는 거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서로 다 뭐 할 수 있다? 영향을 준다. 폭력의 삼각형이라는 개념으로서 폭력들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번. 자, 요것도 내가 우리 했던 거잖아. 봐봐. 칸트가 물론 평화조약 필요해. 근데 평화조약이
영구 평화를 보장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절대 안 돼. 맞죠? 내가 심지어 왜 평화연맹이랑 평화조약 구분하라고 했잖아. 작년에 이런 말 했었죠. 칸트가 전쟁을 완전하게 종식하기 위해서는 조약이어야 돼, 연맹이어야 돼. 연맹이어야 돼. 조약은 몇 개의 국가들끼리만 맺는 거지만 연맹은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전쟁의 완전한 종식은 연맹이야. 알겠지? 근데 전쟁을 종식하는 것만으로도 영구평화가 보장될 수 있어 없어? 그건 아니야. 필수적이긴 하지만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심지어 당연히 평화조약도 보장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건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지? 그래서 둘 다 보장한다는 XX가 돼야 돼. XX가.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었어. 연맹.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성이 없는데, 이것도 많이 했던 겁니다. 이성은 없는데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 너무 잔인하게 대하지 마라. 왜?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의 위반이다. 그래서 자기 개발의 의무. 맞지? 자연적인 소질로서의 감정, 동정심 이런 것들을 악화시키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의무.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의무. 그래서 칸트 입장이었지. 자, 그 다음에 유기체라는 게 나왔어. 유기체는 제가 생명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고 자기들에게 고유한 방식으로 선 또는 목적을 추구해. 그럼 이 사람에게서 선이자 목적은 뭐다? 생명활동이라고 했죠. 번식 이런 것들 맞죠? 생명활동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단어 목적론적 삶의 중심. 그래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문장에서 누구다? 테일러지. 테일러. 자, 그 다음에 동물이 인간이랑 다른 종에 있다라고 해서 희생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종차별주의 반대합니다. 맞죠? 그래서 누구 입장이다? 종차별주의. 싱어 입장이죠. 그래서 싱어야.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보자. 요게 조금 아마 좀 어려울 만한 선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일단 갑은 칸트, 을은 테일러, 병은 싱어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내가 항상 뒤에 것부터 봐라. 근데 너희 이거 나 분명히 이야기했던 거야. 왜냐면 우리 개념 교재에 있거든. 싱어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고통이 동일하게 고려해야 된다.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라. 내가 동등과 동일은 아무 의미 없다 했잖아.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어린아이랑 말 비유해서 했던 이야기야. 어린아이랑 말. 맞지? 어쨌든 둘 다 강도는 다르지만 뭘 느낀다? 고통을 느낀다라는 게 동일한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고통은 동등하게, 동일하게 고려해라. 그럼 이거는 누구? 싱어 당연히 되는 표현인 거야. 알겠죠? 우리 했던 이야기니까 교재로 있어.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거. 왜? 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양이라도. 싱어에 따르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양적인 게 막 그런 강도,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양의 고통은 동일하게 고려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디귿이 보통 애들이 많이 틀렸던 게 테일러가 왜 자연 존중의 의무에서 악행 금지, 불간섭, 그 다음에 보상의 의무 기억나시 이런 것들. 근데 내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하나 있어. 얘들아, 테일러의 의무, 자연 존중의 의무는 무조건적이다, 조건적이다? 조건적 의무였어. 악행 금지를 이야기했지만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이야기하지만 보상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 불간섭의 의무를 이야기하지만 간섭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경우가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 의무는 조건적 의무인 거야. 그러니까 고유한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알겠지? 그게 목적이라면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잖아. 그대서를 보호하는 거. 그걸 위해서라면 간섭이 허용될 수도 뭐하다?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의무는 조건적이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봐봐.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라고 했으면 일단 생명체니까 어디까지 포함해야 돼? 인간, 동물, 채소, 식물까지는 포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인간, 동물, 식물이 전부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지금 B에 들어가면 적어도 누구는 동의하겠어? 테일러는 동의하겠죠. 종과 무관하게 인간, 동물, 식물은 전부 다 도덕적 지위가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누구는 안 돼. 싱어 안 되지. 알겠지? 식물은 포함되면 안 되잖아. 도덕적 지위에서. 그러니까 이 B 질문이 적절하다라는 거죠. B 질문이 적절하다. 테일러는 O, 싱어는 X니까. 그래서 지금 니은, 디귿, 니을이 다 정답이었어. 니은, 디귿, 니을이.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기억 봐봐.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가라고 하면 봐봐. 칸트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의무의 위반인 거지. 나 자신에 대한 의무의 위반. 근데 나머지 탈인간 중심주의자인 테일러나 싱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간이 어디에 대한 의무가 있어?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동물의 지위를 존중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인간의 의무에 어긋난다. 테일러 둘 다 뭐 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무,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인간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 명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야. 동의할 수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지금 디귿 리을은 어쨌든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디귿 리을이 좀 중요하다. 테일러의 조건적 의무랑 싱어의 동일한 양의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하는 거. 알겠죠?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해놔.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자. 사실 6번 문제는 나중에 이제 6월쯤 되면 아마 이 파트가 사상가로 나올 거야. 야스퍼스랑 하이데거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가치 판단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이게 다잖아. 봐봐. 원자폭탄을 이용한 사람은 정치인들이래. 활용의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 이게 바로 외적 책임이죠. 외적 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이었지. 맞지? 외적 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되는 거래. 그래서 감이라고 해서 외적 책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 근데 과학자들의 몫이 아니라 정치가들의 몫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는 진리만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책임만 있다라고 했으니까 과학자들의 외적 책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인 거야. 내가 원자폭탄 만든 건 사실이지만 활용은 정치가들이 한 거다 이런 거야. 자, 을을 보니까 핵무기 개발이 가져올 희망보다 공포를 먼저 공포를 먼저 생각하래. 공포를. 왜? 공포라는 감정은 선의 인식보다 더 직접적, 설득력도 있고 가식적이지도 않다. 맞지? 그래서 공포라는 감정을 느껴서 뭐 해야 돼? 책임지고자 해야 되는 거지. 누구 입장이니? 요나스 입장이죠. 알겠지? 그래서 내가 요나스는 자, 내적 책임도 인정하지만 뭐도 인정해? 외적 책임도 인정한다라고 했었잖아.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임까지 인정했던 사람이 요나스야. 그래서 공포의 발견수를 통해서 알겠지?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이 표현 봐봐. 표현 좀 보자. 과학기술 이것도 우리 요나스 할 때 했던 거거든. 왜냐면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하면 이 과학기술의 성격 때문이었어. 알겠지? 어떤 성격? 결과가 예측이 부정확해. 모호해. 그리고 시공간적인 광역성, 넓은 범위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런 것들 때문에 책임을 강조했던 거잖아. 제시문 그대로 기술이 가져올 결과의 모호성. 맞지? 결과의 모호성.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파급력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견적 책임을 이야기하지만 예견하지 못한 거에서도 인간은 책임져야 되니 안 져야 되니? 요나스는 책임져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소스들은 계속 있어. 제시문에서. 그래서 오펜하이머랑 요나스입니다. 사실. 오펜하이머랑 요나스. 그래서 자 지금 을이 강조하는 거니까 과학자의 책임,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 당연히 요나스 더 커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요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힘이 커질수록 책임도 뭐한다? 더 커진다 이거였어. 알겠지? 그러니까 과학자의 책임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높여야 되겠죠. 당연히 사회적 영향력을 성찰해야 되겠죠. 외적 책임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을 체크하고 답 3번이지 3번. 자, 됐지? 그 다음에 7번. 자, 얘들아, 우리 문화 있잖아. 문화. 대중문화. 긍정적 시각이랑 부정적 시각. 대중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대중들이 객차로만 전락했는지. 그래서 아도르노랑. 맞지? 아도르노. 기억나죠? 벤야민. 이렇게 두 명. 대중들이 주체가 될 수 있다가 벤야민이잖아. 아우라 막 이야기했던 사람. 그리고 문화 산업을 통해서 대중들이 뭐 되고 있어? 객체가 되고 있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이게 누구였어? 아도르노였어. 아도르노. 그래서 내가 왜 특히
이 문화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아도르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도르노. 그래서 대중문화가 현재 획일화되어 있고, 맞지? 조종자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왜 아도르노에 따르면 이 기득권층들 또는 뭐 경제적인 정치적 권력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대중들을 막 기만하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했었지. 되겠니? 그래서 대중들은 뭐가 되고 있어? 문화산업의 객체가 되고 있는 거고. 그냥 이윤을 위한 일부일 뿐인 거고. 그래서 아도르노의 입장이야. 그리고 내가 이것도 이야기했어. 아도르노가 그러면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비판해야 됩니다. 참여 예술론의 입장을 가지기도 해. 아도르노는. 그럼 사실 이건 이제 글 보면 할 수 있는 게 해. 그럼 봐봐. 산업이 확산될수록 개성이 없어지는 거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자, 문화산업은 예술을 뭐 시키고 있어? 상품화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방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화 시키는 거니까. 3번, 규격화된 예술, 획일화된 거죠. 맞지? 규격화, 획일화 똑같은 말이잖아. 규격화, 획일화된 예술 가치관을 전달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맞지? 4번, 문화산업의 목표, 문화산업의 목표입니다. 심미적 가치를 보존한 게 아니죠. 상품화 시켜버린 거잖아. 상품화 시켜버린 거. 5번, 대중들이 각자의 고유한 예술 체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객체로만 전락해버렸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정답은 3번이었던 거야. 자, 그 다음 8번 봐봐 얘들아. 자, 이것도 이것과 저것 이야기했어.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것과 저것.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나왔을 때 불교라는 거 또는 도가가 가능한데 불교에서는 이것과 저것을 연기로 설명한다고 했고 도가는 이것과 저것을 뭐 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자연에 비추어서 봐봐라. 그래서 이게 있어서 저게 있다. 이게 있어서 저게 생긴다. 연기에 말하고 있네. 불교잖아. 자, 그러면 1번 얘들아.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입니다. 애초에 동양사상 자체는 당연히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오레스트에서는 인간은 알겠지?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뭐의 자세가 필요하냐면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가. 알겠죠?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오늘 불교 수특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애초에 연기의 법칙이 뭘 강조하는 거니? 상호의존이잖아. 아니 내가 연기가 두 가지라 했잖아. 상호의존, 자타불이, 자비. 맞죠? 두 번째로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 무상 이런 것들이 불교의 연기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동양사상 전부 다 뭐가 있어? 타고난 본성이 있죠. 특히 불교는 뭐가 있어? 청정한 불성이 있잖아. 청정한 불성이. 근데 뭐가 틀리니? 극복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청정한 불성인데. 극복 X. 자, 그 다음에 자연의 모든 구성원들이 영원히 존재. 애초에 자 불교의 연기설에 따르면 영원한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연기 모든 것들은 변화하잖아. 그러니까 영원하다, 절대적이다, 불변이다 이런 표현 절대 안 된다 했었지 불교에서. 영원한 거 X. 나조차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무아. 자, 4번. 아니 누가 봐도 인간이 우월하면 돼? 안 되죠. 자타불이 나와 타인이 다르지 않다. 평등사상 강조하는 자비의 정신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우월하다 틀렸고요. 자, 불교 절대 안 되는 단어 뭐? 독립적인 것도 안 되고 실체라는 단어도 절대 안 된다 했었지. 실체 지우고 독립 지워야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불교 답이니까 1번이었습니다. 연기. 아직까지 무난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봐봐. 자,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었어. 봐봐. 내가 노직이 지능, 뭐 예를 들어 IQ라고 하자. IQ에 따른 분배. IQ에 따른 분배. 교재에 있었던 거잖아. IQ에 따른 분배. 노직이 봤을 때 IQ에 따른 분배는 일단 분배와 관련된 사회적 기준이 있는 거니까 정형적이야. 게다가 IQ라는 거는 과거의 행위, 과거의 상황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비역사적인 거지. 그래서 노직은 역사적이면서 비정형적 분배를 이야기했어. 알겠니? 역사적이면서 비정형적인 거. 역사적인 거는 소유권의 형성 과정을 주목하는 거. 과거의 행위, 상황에 따르는 차별적 소유 권리만 있으면 어떻게 분배되더라도 개인에게 맡겨라. 비정형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기로 좀 내려올 수 있어요. 알겠죠? IQ는 정형적이다. 이거는 과거 행위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비역사적이기도 하다. 비역사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꼭 기억해.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뭐로 삼아야 돼? 공동의 자산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였니? 모두의 이익을 높여줄 수 있게. 또는 내가 만약에 좋은 재능이 가지고 있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높여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맞지? 그래서 결국에는 놀스의 정의의 원칙은 협동체의 원칙이다라고 했었어. 협동체의 원칙. 천부적 재능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활용하면 안 되잖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놀스 정의론 핵심 협동체 원칙이야. 또는 호혜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우연성의 분포로 인한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 모두에게 이되도록 한다. 알겠죠? 이게 놀스의 입장이죠. 그럼 이제 기억 봐봐. 천부적인 자산, 그것을 이용하여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노직, 내가 이런 말 했었어. 노직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임의적이든 임의적이지 않던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개인들은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고 또 그로부터 유출되는 거에서도 정당한 소유물이라면 뭐가 있어? 배타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노직 당연히 맞는 말이죠. 노직. 그래서 내가 노직과 놀스의 공통점이 천부적 재능에 따르는 소유 권리는 둘 다 있어. 둘 다. 근데 이제 차이는 내가 놀스는 뭐가 있다? 단 조건이 있는 거잖아. 그 조건이 아까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제한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놀스가 천부적인 재능이 정의도 X, 부정의도 X. 알겠죠?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거.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면 부정의한 거.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면 정의로운 거. 그래서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 자체가 부정의하다라고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할 수 없다? 맞는 말이네.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부정의한 것도 아니니까. 알겠지?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번만 더 얘들아. 금방 제가 놀스의 정의의 원칙. 무슨 원칙이라고? 같은 말로 협동체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했어. 알겠지? 협동체의 원칙. 그래서 봐봐. 놀스는 이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잖아. 맞지?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 근데 이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를 주장했고 이거를 같은 말로 기대치에 따른 분배 이렇게 부르기도 해. 알겠지? 또는 몫에 따른 분배 이렇게 부르기도 해. 근데 금방 또 한 번 더. 정의의 원칙은 무슨 원칙이라고? 협력체의 원칙이라고. 그러면 지금 놀스가 분배 정의의 핵심은 사회 체제를 어떻게 선택하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정의의 원칙인 거야.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 체제가 만들어져 있으며 당연히 그로부터 나타나는 분배는 뭐 한 거야? 정의로운 거야. 정의로운 거. 또는 협력체의 원칙에 따른 분배는 뭐다? 정의로운 거야. 협력체의 원칙에 따른 거라며. 그러면 지금 보면 자,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른다. 이게 바로 그냥 세 글자로 뭐야? 정의의 원칙. 정의로운. 알겠지? 정의의 원칙. 그러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 권한이 있겠죠. 왜? 그게 정의로운 거니까. 그 분배가 정의로운 거니까. 정의의 원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이라면 권한이 있는 거죠. 알겠지? 그다음에 니을 약자를 위한 분배의 원리가 포함되는 거는 누구 입장이야? 놀스만 가능하죠, 맞죠? 놀스만 가능하고 노직은 개인의 자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율적 선택이다. 그래서 니을은 X가 돼야 되겠죠. 노직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노직이 놀스와 같은 이런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분배는 마찬가지로 정형적 분배고 소유권 침해고 재분배 일으킨다라고 했었고 그런 거 기억하면 되겠죠. 자, 10번. 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통치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막 상인이 전사 되려고 하고 나라 망한다. 자유로운 역할 교환. 나라 망한다. 철저하게 분업. 아까 내가 조화, 분업. 맞지? 철학자들, 지혜 갖춘 철학자들이 나라 다스리는 플라톤. 뭐 그냥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들아 직업관이랑 예술관에서는 한 명이 좀 나올 수 있다. 그걸 기억하라고 했어. 직업관, 예술관에서. 순자. 맞지? 특히 순자가 주구장창 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업관에서 순자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뭐 대표적인 제시문들이 두 개야.
사물에 정통한 사람과 도에 정통한 사람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여기 나오듯이 서인의 자식도 알겠지? 예를 쌓아서 뭐가 될 수 있어? 관리가 될 수 있어. 너희 우리 개념책에 아마 직업관에서 순자 제시문이 하나 있을 거야. 두 개를 넣어놨는데 서인의 자식이라도 얘에 맞으면 관리가 될 수 있고 뭐 관리의 자식이라도 얘에 맞지 않으면 서인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너희들이 그걸 안 기억나더라도 얘를 쌓아서 뭐라 나와 있니? 본성을 극복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왜? 원래부터 본성은 뭐였으니까? 악했으니까. 악한 본성을 극복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순자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플라톤 계속 강조했어. 뭐 통치자랑 방위자. 통치자랑 방위자. 수호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통치자들만이라고 하면 또 틀린 거지. 맞지? 자, 그다음에 플라톤 좀 중요한 문장. 타고난 뭐에 맞게? 성향에 맞게. 직업관이 이야기했던 거야. 타고난 성향에 맞게 한 가지에만 충실해야 되는 거죠. 분업 한 가지에만.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봐봐 얘들아. 순자 본성이 악하다 했잖아. 악한 본성인데 뭐가 되면 안 돼? 회복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본성을 회복하는 거는 원래 본성이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 자, 예의 정통에 자 유교 철저하게 유교도 분업이야. 그래서 내가 군자라고 해서 모든 일에 정통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군자가 모든 일에 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의 정통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한다? 아, 이거 절대 안 되고.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각자 희망이 아니라 전부 다 뭐에 따라야 돼? 덕에 따르고 능력에 따라야죠. 맞지? 덕과 능력에 따라야 되는 거지. 자기 희망에 따라 부여하면 안 되겠지, 둘 다. 자, 11번 한번 볼게, 얘들아. 11번. 자, 이것도 우리 의식주, 윤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요 과시적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야. 그래서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에 나오는 표현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재력을 소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고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죠. 근데 이런 과시적 소비가 모든 계층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었고 모든 계층에게. 그래서 자 1번 과시적 소비는 하층에서 상층으로가 아니라 상층에서 시작된 게 하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 사회 전체적인 부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과시적 소비는 절대로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드러나겠죠. 맞죠? 그래서 감소하지 않는다. 되겠니 얘들아? 그다음에 3번 모든 계층에서 과시적 소비가 나타난다. 그렇죠. 사회 전반으로 하층까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고 자 이것도 우리 이야기했었어. 봐봐. 자기보존 본능 이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베블렌에 따르면 자기보존 본능은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되는가라고 됐는데 이게 아니라 자 베블렌에 따르면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는 남들과의 비교 성향이야. 남들과의 비교 성향. 알겠죠?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이 제시문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남들과의 비교 성향이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되는 거야. 자, 5번. 필수품 소비가 아니라 사치품 소비라고 돼야 되겠지? 맞지? 사치품 소비.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3번이었다. 자, 12번 보자. 자, 12번. 예술관이 그냥 조금 쉽게 나왔어요. 왜냐면 전형적으로 이제 도덕주의랑 신미주의 물어보는 거였고 칸트까지 가진 않았었어. 미화선 이런 이야기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술작품은 미풍처럼 좋은 영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담고 공감하도록 하고 이거 누구 제시문이었니? 플라톤의 도덕주의였죠. 그래서 현실의 예술은 미의 이데아 또는 미의 이데아의 근거가 되는 선의 이데아 이런 것들이 모방돼야 되는 거니까 훌륭한 거, 바람직한 거 이런 예술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고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돼. 이런 것들이 플라톤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요. 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신미주의는 굳이 사상가 몰라도 된다. 그래서 신미주의자들은 예술과 도덕은 서로 관련이 없어. 그냥 관련이 없어. 그래서 예술에서 도덕이냐 비도덕이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술 안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예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즐겁게 해주는 신미주의의 글이죠. 뭐 와일드 같은 사람인데 그냥 신미주의라고 불면 돼. 도덕주의랑 신미주의야. 그럼 1번. 자, 당연히 도덕주의니까 품성 함량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도덕주의니까 도덕적 교화 기능이 봐봐. 그러면 도덕주의자들은 검열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플라톤은 막 그런 말을 했었어. 바람직한 예술을 하지 않는다? 추방해야 된다. 이런 걸 있었잖아. 추방해야 돼요. 그래서 검열이 필요하고 교화 기능을 약화시킨다라고 할 수가 없겠지. 맞지? 약화시키는 게 아니야. 자, 3번.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때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도덕주의의 표현이죠. 맞지? 그다음에 4번. 자,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가 도덕에 근거하면 되냐 안 되니?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신미주의자들은 내용보다는 뭘 주목했어? 형식을 주목했던 사람들이야. 형식을. 그다음에 5번. 예술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누구다? 신미주의죠.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다.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지상주의, 신미주의의 표현이니까 5번도 틀렸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3번에서 한번 보자. 일단 너희들이 제시문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 그래서 내가 이거 거리 또는 국적에 따라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지는 마라. 하지만 효율성, 유용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까운 지역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싱어 입장이었어. 자, 그 다음에 자유적 만민과 적정 수준 만민 이거 두 개 묶어서 뭐라 한다고 했다? 질서 정연한 사회. 맞죠? 이 두 개 묶어서 질서 정연한 사회. 그래서 얘들이 원조의 주체죠. 원조의 주체. 그 다음에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에 대한 원조. 그래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하는 거. 또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게 뭐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뭐 하지 않고 강제, X, 개입, X, 온정적 간섭, X, 부권주의, X. 알겠니? 놀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얘들아, 싱어도 절대빈곤이야. 절대빈곤.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빈곤이었어.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도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상대적 빈곤을 고려는 하되 제외는 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 했었어, 저번 주에. 알겠니? 그래서 봐봐.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 일단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절대빈곤에 대한 원조를 이야기했으니까. 알겠니? 그 다음에 또 균등하게 원조하니? 똑같이 나눠야 되니? 그건 아니잖아. 복지 수준 일치도 아니라고 했고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이상하고 균등한 것도 이상한 거야. 그 다음에 자, 너희가 이 니은이 작년 수능에서 뭔가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작년 수능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물론 싱어가 절대적 빈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대상을 선정할 때 상대적 빈곤을 고려는 해서 제외해야 돼요. 절대 빈곤을 먼저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거는 일단 놀스 무조건 되죠. 왜? 정치 문화의 개선을 이야기했잖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정치 문화의 결함이 있는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되는 거니까 정치적 상황 고려해야 돼. 그러면 싱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 마찬가지야. 싱어도 아까 말했듯이 효율적인 원조를 주장하잖아. 맞지? 물론 경제적 원조를 강조하지만 그 경제적 원조가 효율적이어야 돼. 그러면 쉽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북한에 물론 절대빈곤 많거든? 근데 북한에 돈 주는 거랑 그냥 일반적인 아프리카 돈 주는 것 중에 뭐가 더 인류 행복을 높일 수 있냐 이거예요. 북한한테 돈 주면 그 돈 전부 다 핵으로 쓸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싱어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상황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 뭘 위해서? 효율적 원조를 위해서. 그러니까 싱어는 항상 가능성으로 좀 존재를 해야 돼요. 효율적인 원조. 자, 그 다음에 놀스가 물론 강제력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근데 싱어도 경제적 원조잖아. 근데 싱어가 그 과정에서 강제력 행사하면 돼?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지. 알겠니? 그래서 강제력 행사하면 안 된다는 마찬가지로 둘 다 공통점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을 봐봐. 물론 질서정연, 놀스에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원조의 주체인데 지구적인 분배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원조하자라고 나와 있어. 자, 한 번 더. 놀스가 해외 원조에서 분배 정의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 뭔 제외해야 되니까? 차등의 원칙은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지? 차등의 원칙을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분배 정의 원칙에 따르는 거는 노리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니 얘들아? 차등의 원칙. 그러니까 시민부국 쪽의 해외 원조에서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니을 틀렸습니다. 알겠죠? 니을. 사용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14번. 이 통일. 남북의 분담비용, 분담비용, 국방비, 뭐 이산가족의 아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국방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남북 모두 많이 국방비 지출하고 있대. 통일되면 국방비 줄어들 수 있대. 그래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대. 통일 이후에 체제 통합 비용이죠. 통일 이후에. 자, 통일된다면 통일 이전과 달리 세계적 강대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국방비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오히려 통일에 따른 국방비 증가는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네요. 글 보고 풀면 되는 거잖아. 그럼 1번. 통일 편익은 통일로 발생하는 이익이죠. 이익. 그러면 이제 통일되고 나면 남북 둘 다 발생할 거 아니야. 이것도 이상해. 2번. 통일 이후에 국방비가 감소하면 당연히 통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 맞죠? 이거는 그냥 글 보고 풀 수 있는 거니까 통일 비용이 줄어들어요. 통일이 높아질 거 아니야. 정답은 2번이죠. 맞죠?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다. 따로 보면 개념이 있는 건 아니니까. 15번. 얘들아, 국가는 뭐의 산물? 자연의 산물. 자연적인 거. 또 중요한 문제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금방 그 전 수업에서 했던 이야기요. 이거 왠지 좀 보기로 나올 만한 것 같지 않니?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다. 근데 뭐보다? 개인보다 앞선다. 뭐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개인보다 앞선다. 알겠지? 아까 우리 책에서 있었던 거. 자, 국가는 전체이고 개인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자급자족하지 못해. 그래서 국가는 자급자족적인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다. 이거 아까 아리스토 입장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오로지 국가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고. 자, 그 다음에 을을 보니까 비교적 일단 누군지 정확히 모르죠. 일단 자연 상태를 벗어날 때 사회계약론이잖아. 근데 얘들아, 뭐 보존? 재산 보존. 특히 입법권. 신탁이라는 게 일부 양도야. 일부 양도. 신탁이랑 똑같은 말이. 그래서 입법권과 집행권 나누었던 사람. 재산 보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누구 입장? 로크 입장. 그래서 아리스토랑 로크예요. 자, 그러면 1번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가 좋은 목적을 추구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이면서 포괄적 공동체가 국가다라고 했으니까 국가는 인간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포괄적 공동체다. 맞는 말이고요. 최상의 공동체, 완전한 자급자족 맞는 말이고. 맞죠? 로크 국가에 만들었어. 공정한 재판관. 그 전까지 막 자의적 처벌했잖아.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아까 뭐 양도했어? 집행권 포기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역할 수행해야 되겠지. 자, 당연히 법에 근거해야 되겠죠? 법에 근거, 입법권, 법에 근거해야 되는 건데 자의적으로 다루면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되겠지. 지 마음대로 다루면 안 되겠죠. 5번, 절대 권력이라는 게 일단 로크 안 됩니다. 로크 절대로 절대군주제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크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던 사람이야. 알겠지? 개인의 자유를. 그래서 최소한만 양도했던 거예요. 알겠니? 절대 권력. 자, 16번 죽음 간에네. 이거 공자 이야기지. 야, 너 사람도 제일 못 섬기는데 뭐 어떻게 귀신 섬기겠냐. 그래서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게 유교에서는 내세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어. 현실에서 도덕적 삶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진인. 맞죠? 지인, 진인. 도가의 성인이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합니다. 왜? 도가는 삶과 죽음이 전부 다 도에 따른 거니까. 순환되어지는 거니까. 기뻐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유교랑 동합니다. 자, 반대죠. 도덕적 삶이 더 관심이 필요하죠. 1번 반대야. 애초에 내가 동양사상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내세관은 불교만 있다고 있어. 불교만. 자, 유교는 애도해야 되겠죠. 알겠지? 애도해야 되고 내가 유교에 애도한다. 이런 거는 형식적인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 형식적인 것도. 얘에 맞게. 형식적으로 맞게. 자, 생사를 분별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지. 분별하지 않아야 되겠죠. 나누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 따라라 맞는 말이야. 내세의 행복? 애초에 나올 수 없다. 둘 다 안 됩니다. 맞지? 애초에 불교와 달리 유교 도가는 내세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세관이. 알겠니 얘들아? 자, 뒤로 한번 보자. 형벌의 남용이 인간을 개선시킬 수 없대.
종신노역형만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대. 종신노역형 베카리아. 자, 형벌은 본질적으로 악이래. 공리의 원리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 벤담이죠. 맞지? 자, 벤담. 그 다음. 자, 형벌은 도덕법칙에 따른 거래. 동등해야 된대. 동해보복. 보복법. 칸트 입장이죠. 맞지? 그럼 보자, 얘들아. 금방 우리가 갑이 베카리아야. 베카리아 맞지? 베카리아고 을이 벤담이야. 병이 칸트야. 얘들아. 이런 비판 문제를 너희들이 어느 정도 사상가를 알고 있으면 보기만 보면 빨리빨리 할 수 있어. 왜? 이거 외워랬던 거. 형벌이 방지할 해악과 형벌의 해악. 맞죠? 이 표현을 하면 공리주의, 벤담이랑 베카리아 둘 다 써야 돼. 둘 다 써야 되는데 둘 다 뭐가 더 커야 되니? 형벌이 방지할 해악과 형벌의 해악 중에서는 얘가 더 커야 되죠? 형벌의 해악이 얘를 너무 넣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과도해지잖아. 그러면 방지할 해악이 작아야 된다? 아무도 쓸 수 없어. 일단 이거 그냥 답에서 그냥 제외해버린 거야. 알겠지? 답이랑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봐봐. 사형은 범죄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누구밖에 안 돼? 이거 칸트밖에 안 되는 거잖아. 형벌을 통해서 그들의 생득적 인격성을 보장해준다. 실현시켜준다. 알겠지? 이건 칸트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보자. C랑 E면 실제로 칸트가 나머지한테 쏘고 있는 비판인 거네. 맞지? 그러니까 디귿은 답이 되는 거야. 자, 니은 계속 강조했던 거. 벤담 베카리아 공리주의 표현은 공통점이라고 했어. 벤담 베카리아. 그러니까 형벌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합시다. 이거는 베카리아, 벤담이 둘 다 동의해야 되거든. 근데 B가 되면 돼, 안 돼? B가 되면 안 돼. 둘 다 동의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그냥 지워. 그럼 이제 답은 기억 디귿이네. 맞지? 그럼 자, 기억 보자. 사형은요, 사회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입니다. 일단 계약노조 표현이 나와야겠네. 근데 여기서 계약노조 누구밖에 없어? 베카리아밖에 없죠. 근데 계약제 루소는 사형제 찬성하잖아. 근데 베카리아 계약에 어긋났죠. 왜? 자유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상실할 자 없다. 딱 누가 할 수 있는 표현이야? 베카리아가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베카리아가 나머지한테 쏠 수 있는 거지. 알겠니? 나머지한테 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서 기억 디귿 2번. 자, 18번. 가 입장에 대해 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네.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틀린 사람도 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푼 애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문제가. 자, 일단 가는 뇌사가 죽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거 했던 거죠. 유용성의 입장, 장기이식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격체의 고유함은 뇌로부터 비롯되는 거. 그래서 뇌가 죽으면 죽은 거다. 장기이식 살릴 수 있다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심폐가 여전히 유지되면 죽은 거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 죽었다고 판단하고 이식하면 인간의 존엄성 해친다. 그러니까 심폐사가 유일하게 죽음의 기준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거겠죠. 맞지? 그래서 5번이죠. 뇌사를 죽으면 인간의 가치를 해칠 수 있다. 들고 답이 나와 있네. 똑같네 이거 그냥. 답은 5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자, 19번. 얘들아.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에 뭐 했을 때 현저하게 위반되는, 심각하고 현저하게 어떤 걸 대상으로? 정의가 대상이 아니라 법과 정책이 대상이고, 법과 정책이. 알겠지? 그리고 효과적인 호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효과적인 호소가 될 수 있게 적절하게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육청에서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을 가지고서 잘 계획해서 이루어져야 돼. 근데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을 가진다는 게 식업처럼 막 결과적인 손익 따지고 그건 아니에요. 알겠지? 잘 성공할 수 있게 합당한 전망을 가져라. 이거 누구야? 놀스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했다. 맞지? 악의 크기,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 비용과 편익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표현이 나왔어요. 야생의 파괴를 가져올 댐 건설, 동물학대 실험을 반대하는 불복 정도? 이미 나와 있네. 이 표현이. 맞지? 내가 이거 언제 한번 이야기했었냐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놀스가 정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놀스는 절대 안 된다. 왜? 놀스는 정의가 근거인데 왜 정의한테 저항을 하냐. 근데 싱어는 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어. 왜냐면 싱어가 생각하는 이 정의라는 것 자체는요. 다수의 의견. 근데 그 다수의 의견은 뭐 가능하다? 변화 가능하다라고 했었어. 변화 가능하다. 왜냐면 싱어는 이런 얘기 있었잖아. 시민보복종을 언제 어디서든 정당화해질 수 있는 간단한 도덕 규칙은 없어. 항상 결과 유용성만 따져야 돼. 그리고 싱어는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는 법과 정책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왜? 그게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 왜 옛날에는 개학대하는 거 큰 문제 아니었다고. 그게 그 당시에 의사였다고 사람들의 판단이었다고.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개학대하는 거는 부정의가 된 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는 변화 가능한 거야. 근데 싱어는 정의에 대한 저항도 가능하다. 이 개 이야기도 기억나죠? 그럼 이제 1번 봐봐. 위협, 강제 둘 다 XX. 맞죠? 위협, 강제 둘 다 XX. 2번. 자, 둘 다 법의 지배, 민주주의 원칙을 뭐 해야 돼? 존중해야 되잖아. 존중. 거부 전제 둘 다 XX. 자, 3번.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습니까? 놀스 당연히 오죠. 어떤 거? 심각하지 않은 부정의한 법률. 아니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률. 알겠지? 그리고 싱어도 물론 그런 법도 있을 수 있죠. 성공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막 비용 편익을 고려했을 때. 자, 4번. 둘 다 채우잖아. 둘 다 채우니까 합법적 노력 실패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 둘 다 오가 돼야 되겠지. 둘 다 오가. 알겠니? 그다음 5번. 시민불복종의 목표에 동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여기 나와 있긴 해. 여기 나와 있긴 해. 그래서 놀스 X, 싱어 O. 알겠지? 왜냐면 놀스가 평등한 자유원칙과 공정한 이건지 동물의 이익 옹호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됐지? 자, 20번. 핵심 쟁점 문제. 전형적인 패턴. 갑이 블라블라블라. 을이 동의한다. 그럼 이제 됐고. 근데 밑에 보니까 갑이 아닙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저들을 보자라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전에 을이 있잖아. 말하고자 한 주장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유족의 알 권리 존중해야 돼. 디지털 유산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거는 내가 볼 때 주장이 아니야. 하기 위한 핵심. 모든 디지털 유산이 상속되자. 이게 핵심이잖아. 이 사람의 핵심 주장. 그랬더니 갑이 아니래. 모든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오히려 사망자의 사생활, 이칠 권리 침해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만 제한적으로 상속합시다. 이게 이 갑의 입장이네.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능쟁, 쟁점. 모든 유산을 상속해야 될지 사망자가 공개한 것만 해야 될지 이 차이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찬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답은 몇 번이니? 4번이죠. 모든 유산이 상속되어야 하는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 조금 애매한 표현들이 몇 개 있는데 좀 알아야 될 것들도 있어 분명히. 아까 싱어의 동일한 양의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거 이런 식의 표현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거는 놀수도 되지만 싱어도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이건 몇 번 이야기했지만 놀수의 정의의 원칙은 따라 말로 협동체의 원칙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지 디귿 6번에 9번에 디귿 풀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놀수 절대로 해외 원조에서 차등의 원칙 적용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해외 원조에서 차등의 원칙. 되겠죠? 그리고 19번에서 5번은 내가 그래도 내 기억의 교육청 평가원에서 처음 나온 선지긴 해요. 이 동물의 이익 옹호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있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우린 다음 주 수업에서 보죠. 다음 주 수업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할 거예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